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 감독 규제 체계 개혁 방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신국제금융 질서 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관련국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논의했던 신국제금융 질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많은 논의를 했죠.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10년 후에 다시 대형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9번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호주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 정상회의를 하게 되죠. 지난 9월에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논의한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세계 경제가 갑자기 침체하고 금융시장 혼란이 왔기 때문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공조체제를 통해서 추락하는 세계 경제를 지탱할 것이냐. 소위 매크로 정책에 관한 하나의 이 합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형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그 원인이 뭐냐. 금융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느냐.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정상회의 밑에 있는 재무장관회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실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필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그 후자, 소위 금융 감독 규제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을 계기로 해서 이번 위기가 본격화 됐어요. 그래서 그 불과 1분기 연말까지 약 전 세계 주가가 42%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선진국들의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4%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글로벌 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뱅크가 당시에는 시티뱅크도 부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정리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시티뱅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켓 캡이 약 15분의 1로 떨어졌어요. 15불짜리가 1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켓 캡도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위기로 인해서 초기에 평가한 바에 의하면 약 2조 달러 이상의 그 금융 부실이 금융 시스템에 발생한 것으로 IMF가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약 3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금융 분야에서뿐이 아니고 이것이 실물 분야로 번져나가면서 실물 분야에서도 짭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5일 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바로 하루 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둘 다 이 부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파산 수준에 이른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이 미국의 재무성하고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릴 린치가 이게 두 개를 다 파산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결국 메릴 린치는 그 발빠르게 눈치를 채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합병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제일 큰 투자은행은 리만 브라더스가 아니고 메릴 린치였어요. 메릴 린치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사이즈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파산은 면했지만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미국에서 최대 투자은행이 결국은 간판을 내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렇게 인수가 돼가지고 치욕적인 이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G가 바로 그 많은 CDS를 발행해가지고 구조화 상품들의 이제 보험료를 바꿔서 팔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번 금융위기의 어떤 규모를 엄청나게 이제 확장시킨 그런 이제 요인이 되는데 이 CDS를 이제 AIG가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CDS가 각종 뭐 MBS나 CDS, CDO 이런 데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이 CDS가 리콜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AIG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AIG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고 또 이 파생금융 상품의 뒤에서 이 개런티를 제공한 최대 보험회사예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이 사상 누각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IG는 미국이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립니다. 약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해가지고 살리죠. 그러고서 이제 약 80%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취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트위터에 좀 올려놨는데 지난달 9월 달에 미 법원에서 이제 AIG 파산하고 관련해서 원래 그 대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 이제 그린스팬 FRB 전 의장, 가이스너 당시의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당시의 스노우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영국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ING 은행 이런 데가 다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 와서 유럽으로 이 위기가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정상회의에서 이번 금융위기의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 한 6가지, 5가지를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시스테믹 리스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 BIS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이제 규제해오던 은행의 그 최소 자본금 비율, BIS 비율, 이것이 이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해오던 그런 하나의 규제인데 이것이 위기가 되니까 어떤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순응성, 이런 금융 규제가
어떤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더 키우고 또는 딜레버리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번지고 패닉 상태로 빠지게 한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투명성, 금융시장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제대로 어떤 시장이나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거는 아마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투자한 여러 가지 펀드나 연기금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구가 이런 리스크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크게 이제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결과가 리만 브러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건 뭐냐? 대부분의 이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정부 또는 감독기구 또 국제기구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든지 예금자 보호 이런 이제 규제를 받게 되고 시정 질서를 위한 어떤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향, 정부의 이 감독이나 규제는 가능한 한 줄이고 그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 조류에 따라 가지고 80년대 이후에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규제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 또 규제 밖에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이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헤지 펀드라든지 또 장외 파생 상품 그리고 섀도우 뱅킹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전통적인 은행 또는 보험, 증권 이런 회사가 아닌 비교적 규제가 강한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금융시장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건전성 적립 기준이라는 것은 주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포커싱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 자체 위험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왔다. 그리고 금융 감독 차원에서 보면 역시 감독 기관의 감독 스코프하고 이런 것들 감독 캐파시티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꾸 시장 자율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제 정부의 감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이런 하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감독기구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많이 위축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 밖에 있는 시장 활동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그걸 다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다양한 파생 상품이 새로 생기고 또 규제 밖의 어떤 그런 금융회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품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파킹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로 이제 기존의 그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기존 감독 체제 하에서 소위 마이크로한 측면의 감독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니까 은행이면 은행의 그 BIS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또 증권회사의 뭐 영업용 자본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하나하나 회사의 그 규정 준수 여부만 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크로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리스크가 어느 수준으로 증폭되는지, 또 이것이 어떤 특정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이런 매크로한 측면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제 이번 위기가 나고 나서 뭐 여러 이제 기관이나 학자들이 이제 이 추정을 해보니까
글로벌 섀도우 뱅킹이 이번에 금융위기가 나기 전에 피크 2006년에 피크인데 이때 계속 이렇게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약 1조 7천억 불 수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그 뱅크런을 이렇게 이제 그 은행 중에 하나가 있나 노던럭 그런 이제 그 은행인데 노던럭의 레버리지를 보면 이게 뭐 보통주 기준으로 그렇고 쉐어홀더 에쿼티 이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이런 그 제1선 자본금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 자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보통 40배에서 한 100배 가까이 이렇게 쌓인 거죠. 자본금의 40% 내지 100배 그런 이제 이 영업 규모, 대출 규모,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순응성이죠. 일종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어떤 위험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금융감독 어떤 규제 수단들, 규제 장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황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늘리고 불황기 되면 오히려 딜레버리징을 아주 급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게 딜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이제 이 호황에 있다가 경기가 침체되면 실물 부분에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은행의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은행이 대출 여신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올려야 돼요. 부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본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부실에 대비한 위험 자산에 대한 충당금도 더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은행의 대출 가능 규모가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또 대출 금리도 이제 상승하게 되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자본금을 더 쌓지 않으려면 결국은 모수인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출 잔액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는 대로 이제 상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딜레버리징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대출금 이제 회수가 이제 가속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투자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더 가중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바로 금융규제의 프로사이클리칼리티 이 메커니즘이다. 왜 이런 상태가 발생하느냐? 이 호황기에는 이 경영 참가자들이 과도하게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각종 금융회사에. 그래서 무리하게 호황기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늘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측정할 때 어떤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 금융시장에 불안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어떻게 확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이나 여신의 건전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위험 가중치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이 자연히 이제 낮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젤 2 BIS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 8% 그 규제 이 바젤 2와 같은 그 리스크 센시티브한 자본 규제 특성상 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게 딜레버리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이 대표적인 허드 비헤이비어가 있다. 군집 행동에 의해서 김민선이 빠져나가면 정민영이도 빠져나가고 정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허드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이 이 경기 순응성을 초래한다.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민간 여신이 증가한 걸 보면
대개 이 밑에 있는 선이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4% 이렇게 가고 있는데 민간 신용 증가율은 보통 6%에서 10%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보다도 대출 증가율이 훨씬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자산 증가와 레버리지 그로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면 그만큼 레버리지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들의 불투명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규제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자율적인 시장과 상품과 금융회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우발체 문화 또는 여러 가지 구조화 상품들, CDS, CDO, MBS, MBO, ABS 이런 여러 가지 구조화 상품들, 또 장외 파생 상품, 이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개 이제 이 부외 거래로 오프 밸런스 시트 상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하나의 그 투명성 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딜레버리징 경기 침체돼서 딜레버리징 현상이 시작되면 이 갑작스럽게 심리적인 패닉을 가져와서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글로벌 CDO 그 발행 전액을 보면 이것도 역시 2004년부터 이렇게 급속하게 커집니다. 약 250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 가면 1,800억 달러 이런 규모로 이렇게 커져요. 이 기간이 대표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쌓였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외 파생 상품 규모는 거의 그 6천억 불 수준에 이렇게 600조 달러에 가까이 한 550조 달러 이렇게 같은 기간 내에 이게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재미 많이 본 거죠. 여기서. 규제 없는 이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막 늘리고 100배씩 이렇게 레버리지를 늘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프로핏은 금융 CEO들이 다 인센티브, 보너스 이렇게 가지고 다 잔치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전통적인 소위 금융 모델, 신용 모델이라는 것은 은행이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도 될 수 있고 이게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중개사들이에요. 대개는 예금 형태로 받습니다. 뭐 보험회사는 보험금 형태로 받겠죠. 대개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예금 보험 제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파생 상품 시장과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런 1차적인 론을 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구조화를 짜는 거예요. 구조를 스트럭처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상의 우량 그 대출 자산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자기 북에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장에 내서 파는 거예요. 증권화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각종 소위 그 신종 새로운 어떤 금융기구들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헤지펀드나 스트럭처럴 인베스트먼트 비클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서 돈을 조달하느냐? 주로 이제 펀드, 연기금 이런 데서 많이 조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제 연기금 시장이 많이 커지고 또 대학의 뭐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또 이 수익률이 높은데 계속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 헤지펀드라든지 각종 투자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요.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이 투자 등급 이하의 소위 특이 등급의 그런 이제 이 대출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은행의 북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증권화를 내서 또 이제 파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보내진 만화 있죠? 만화 봤죠? 만화 안 갔어요?
아마 이 과정을 좀 카툰으로 누가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게 있었는데 그 한번 이제 보내주라 그랬었는데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이것을 전부 초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등급의 대출 여신 자산인데 이거를 믹서에다 놓고 갈아요. 햄버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중에서도 또 이제 등급을 매겨서 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거 요거는 자기 북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북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도관에서라든지 콘듀이트라든지 또는 이 SIV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회사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이제 파킹을 해놔요. 거기다 이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부도나기 전에는 이게 아주 이 높은 이자를 주는 아주 이 회사로 봐서는 좋은 상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신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은 CDS를 붙여가지고 팔고 CDS가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심하고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AIG가 물어주겠지. 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브라인드 게임을 한 거예요. 다. 이런 걸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다 알면서도 폭탄 돌리기,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장 이익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이제 금융회사 특히 월가나 이런 이제 런던이나 이런 이제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의 보상 체계가 단기업적주의예요. 당년도에 얼마나 그 CEO가 이익을 냈느냐, 또 뭐 파생부서 A 파생부서가 얼마나 금년에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갑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기적이고 비대칭적인 보상 체계 때문에 이런 이제 은행의 또는 이제 금융회사의 CEO들이 또 임원들이 단기업적주의에 의해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관리 모형을 이제 운용을 했는데 이 value at risk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하죠. 하는데 현재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부도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냐 현재 상황에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VAR 기법도 상당히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데 발전된 기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BIS나 이런 데서 이제 이 기준을 만들어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문제는 이게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 오니까 미래 우리가 미래 예상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위험자산 평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히 이 자본금을 덜 쌓아야 되고 또 당연히 그만큼 레버리지를 늘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제도가 미비한 거예요. 다 내부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인터널 컴플라이언스 오피스도 있고, 뭐 우리 이제 뭐 금융회사의 뭐 감사위원회 제도도 있고, 리스크 관리위원회 다 있어요. 내부 관리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했어요? 홍성욱이 지금 CEO야. 어디의 CEO야? 리만 브라더스 CEO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아느나는 이게 이제 그 돈을 크게 버는 이제 뭐 파생상품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요. 심재민은 그 리스크 담당이야. 둘이 당연히 상호 견제와 이 체크 앤 바란스 관계가 있겠죠. 심재민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이 리스크가 크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홍성욱 입장에서는 우선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실적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겠어요? 홍성욱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겠어요? 아느나한테 실어주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재민이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 부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한 또 당국의 감독 부족, 이런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 위험이 있는데 당국이 이걸 제대로 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반의 그 리스크와 불안정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금융시장의 안정,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이 책임은 IMF한테 있다 그랬어요. IMF의 그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들면서 우선 IMF 자체 캐퍼시티, 역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돈도 부족해. 옛날에는 뭐 남미 위기는 이제 이 컨트리 스페시픽한 그런 리스크 관리, 그런 위기 관리로 충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이 동아시아 때부터 이 이제 IMF 재원 부족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특히 한국 때. 그래서 SRF라는 새로운 금융 그 파이낸싱 시스템을, 리소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한국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정규 신용으로서 IMF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규모는 한 60억 불 정도였어요. 그게 그 IMF 신용 그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210억 불 받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든 거죠. 그게 SRF예요. 그와 같이 이 IMF 재원이 이제 이렇게 대규모된 어떤 지역 차원의 위기, 또 글로벌한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IMF 가서 도에 노크를 안 해요. 왜? 일단 IMF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컨설테이션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홍성욱이 이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욱이한테 돈 빌려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빼요. 그러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스티그마 이펙트입니다. 낙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그 IMF의 고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IMF 자본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IMF 자본금을 뭐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IMF 자본금은 캐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쿼터라고 그럽니다. 쿼터는 결국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IMF 쿼터가 처음에 IMF가 출범하던 1944년, 45년 그때로부터 이제 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신흥시장국들의 경제 규모가 형편없이 작았죠. 그러니까 신흥시장국들의 그 쿼터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 세계 경제가 신흥시장국들은 이제 많이 커졌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그 경제 성장 속도보다 신흥시장국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경제력으로 보면 신흥시장국들이 이 지금 현재 쿼터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쿼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난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신흥시장국들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원정 왜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쿼터는 100으로 묶여 있습니다. 12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 안에서 이걸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기존의 쿼터를 많이 확보한 나라들이 양보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IMF 쿼터 재조정이 뭐 5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흥시장국의 경제력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IMF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아직도 선진국 위주로 되고 있고, 또 특히 절대 이 다수 결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국들이 IMF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결정에 대해서
소위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IMF 거버넌스의 리지티머시가 약하다.